칼을 차고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며 명예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는 전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사무라이라는 말은 전투도 칼도 무사도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오늘은 사무라이, 무사, 그리고 쯔와모노, 모노노우 같은 단어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의미를 바꿔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숨어있는 일본 무사들의 진짜 삶,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사무라이 이미지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단어의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라는 껍데기는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이상 이어지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삶과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이것을 역사적 용어의 지속성과 가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사입니다. 무사라는 단어는 오래된 일본 역사서인 속일분기에 등장합니다. 그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문인과 무사는 국가가 중시하는 존재이다. 즉 일본 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과 무를,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사는 우리가 오늘날 떠올리는 사무라이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에 사는 지배계급도 아니었고 무사도를 외치는 충성의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 고용된 무력 전문가, 오늘날로 비유하면 전문 군사 직능인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과거 일본에서 무사를 가리키는 단어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쯔와모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칼이나 창 같은 강한 무기 자체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를 잘 다루는 강한 사람, 즉 전사를 뜻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모노노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군사 시족인 모노노베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 사람은 모노노베 씨처럼 잘 싸운다는 인식이 점차 무사를 뜻하는 말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쯔와모노와 모노노우는 처음부터 지배계급의 이름이라기보다 무기를 다루고 싸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명한 단어 사무라이는 어땠을까요? 사무라이의 어원은 사부라우라는 말입니다. 뜻은 귀인을 가까이에서 모시다. 즉 원래 사무라이는 전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귀족이나 높은 사람 곁에서 봉사하는 시종, 근신에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귀인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무력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점차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갖게 됩니다. 특히 카마쿠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쇼군과 주종 관계를 맺은 무사들을 사무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지만 무가 정권이 성장하면서 이 단어는 점차 무사 전체를 뜻하는 이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라이는 처음부터 칼을 든 전사의 이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시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지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이름이 된 것이었죠. 물론 시대마다 이름은 달랐습니다. 무사, 사무라이, 쯔와모노, 모노노. 하지만 고대부터 근세까지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 속성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무예였던 것이죠. 싸울 수 있는 능력, 무기를 다루는 기술, 필요할 때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이들을 다른 집단과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10세기 이후 무사는 단순한 군사 직능인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신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지배계급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사무라이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성 주변을 거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카마쿠라 시대의 무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거칠고 현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귀족이 아니라 농촌에 깊이 뿌리내린 전사형 영지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영지를 관리하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일종의 농업 경영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말을 타고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농업과 군사가 하나로 결합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싸우는 것, 그리고 땅을 지키는 것. 당시 무사에게 토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토지를 잃는다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삶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었죠. 그래서 가마쿠라 무사의 충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절대적 충성과는 달랐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며 경제적인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관동 무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주는 자가 곧 주군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영지였습니다. 즉, 내 땅을 지켜주는 사람, 내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람이 진짜 주군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주군은 무사에게 땅을 보장하고 무사는 그 대가로 군사력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중세형 계약 관계였던 것입니다. 충성은 순수한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어서 형성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무사 사회는 단순히 의리와 충성만으로 움직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문의 생존과 영지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매우 현실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주의는 전쟁 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척이 서로 다른 진영에서 싸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배신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서로 다른 편에 설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시 무사들에게 이것은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가문 전체가 한 진영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패배하면 가문은 그대로 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A 진영에, 일부는 B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기든 가문과 영지를 지키기 위한 리스크 분산 전략이 었던 셈입니다. 당대 유명한 무사들 가운데도 주군을 여러 번 바꾼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역시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가문의 안녕과 영지 확보라는 실리 때문이었습니다. 카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 요리토모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적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들을 자신의 질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카마쿠라 무사의 세계는 이상보다 실리가 앞서는 세계였습니다. 생국구 시대가 되면 무사는 또 한 번 크게 변합니다. 이제 무사는 농촌 영주를 넘어 오직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전쟁 전문가가 됩니다. 전쟁의 규모는 커졌고 전투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1대1 기마전은 점차 사라지고 창병과 조총병을 활용한 집단 전술이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개인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고 병력을 지휘하며 전쟁 전체를 설계하는 지휘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도덕적 무사도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기는 것.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 주군이 약해지면 가신들이 다른 세력으로 옮겨갔고 더 좋은 보상과 영지를 제시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생국구 시대의 무사에게 충성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과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충성의 사무라이는 언제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그것은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대가 아니라 전쟁이 사라진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에도 시대가 열리면서 일본에는 200년이 넘는 긴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사라지자 무사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전장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무사들은 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인 조카마치에 거주하며 행정, 재판,
치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전장에서 싸우던 전사는 점차 문서를 다루는 행정관료로 변했습니다. 허리에 찬 두 자루의 칼도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베기 위한 실전 무기라기보다 통치 계급임을 보여주는 신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리로 움직이던 중세무사가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도덕적 관료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절대충성, 할복, 명예 같은 도덕적 무사도는 피가 난무하던 전쟁터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뒤 무사들이 관료화된 에도시대에 정리되고 강조되었습니다. 이제 무사는 실제로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왜 지배 계급이어야 하는지 설명할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명분이 바로 도덕이었습니다. 충성, 명예, 절제, 자기희생 이러한 가치들은 무사계급의 품위를 유지하고 질서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사무라이다움은 모든 시대의 무사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대, 특히 에도 시대의 평화 속에서 재구성된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700여 년 동안 일본을 지배했던 무사 계급은 처음부터 국가가 계획해서 만든 집단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지방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무장 세력이 점차 정치 권력을 장악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무사의 등장은 누군가가 설계한 정책의 산물이기보다 사회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역사적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카마쿠라 막부를 세우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가 위대한 영웅이나 거대한 정책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방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집단, 살기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 예상치 못한 사회 변화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무사의 등장이 바로 그런 사례였던 것이죠. 결국 사무라이와 무사라는 단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대마다 달라진 인간의 삶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 무사, 그리고 쯔아모노, 모노노 이러한 단어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 왔습니다. 카마쿠라 시대의 무사는 땅을 지키는 전사형 영주였습니다.戦国시대의 무사는 승리를 위해 움직이는 전쟁 전문가였습니다. 에도 시대의 무사는 칼을 찬 행정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절대 충성의 사무라이 이미지는 바로 이 긴 변화의 끝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진짜 역사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 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단어의 변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지키려고 했으며 어떤 가치 속에서 살아갔는지를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사무라이라는 단어 속에는 단순한 칼과 갑옷의 이미지가 아니라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현실과 시대에 따라 변해간 인간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무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사일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